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슈테판 처바이크 1932년. 이 작품은 모두 43개의 글로 구성된 장편 전기 소설입니다. 1. 어린 소녀를 결혼시키다. 수백 년 동안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는 유럽의 패권을 앞에 놓고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지의 여러 전장에서 계속해서 싸웠다. 그러나 마침내 양편 모두 지쳐버렸다. 마지막 순간 이 오랜 적수는 그들의 끝없는 경쟁심으로 인해서 계속된 싸움이 결국은 다른 왕실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섬나라 영국에서는 이교도 민족이 세계제패를 향해서 손을 뻗쳤고 신교를 믿는 마르크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을 말합니다. 신교를 믿는 마르크 브란덴부르크도 강대한 왕국으로 성장했고 반이교국인 러시아도 세력권을 끝없이 확장할 준비를 했다. 양가의 국왕과 외교관들은 항상 그렇듯이 너무 늦게서야 중간에서 벼락 군세가들만 덕을 보는 숙명적인 전쟁 노름을 계속 벌일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루이 15세의 외무 대신 수아젤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고문 카우니츠가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동맹이 임시 방편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합스부르크와 부르봉 두 왕가가 혈연을 맺자는 제안을 했다. 결혼할 수 있는 확률로 말하자면 합스부르크가에는 언제라도 있었고 이번 역시 어떤 나이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였다. 처음에 대신들은 루이 15세를 비록 나이는 할아버지뻘이나 되고 몸가짐이 의심을 받을 정도로 넘어서기는 했지만 합스부르크가의 황녀와 맺어주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가장 크리스트교적인 국왕, 이 프랑스 왕의 존칭입니다. 가장 크리스트교적이신 국왕께서는 애첩 풍파드로의 침상에서 얼른 일어나 또 다른 애첩 뒤바리의 침성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상차한 요제프 황제, 마리아 테리지아의 아들이고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공동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상차한 요제프 황제 역시 루이 15세의 관인한 세 딸 중 하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남은 방법은 루이 15세의 손자이자 장차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성년이 되어가는 왕세자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한 명을 약혼시키는 제3의 결합이었다. 1766년 당시 11살이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미 정식으로 청거되고 성인되자 오스트리아 대사는 5월 24일 여제에게 똑 부러지는 어조로 이런 편지를 썼다. 폐하께서는 이 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여기서도 무방하다고 국왕 루이 15세를 말합니다. 국왕께서 분명하게 언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라는 족속들은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교묘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으면 모름지기 외교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양쪽 궁정을 오가는 업무가 개입되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로 말하자면 자기가 정오를 품고 괴물이라고 불리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결국은 마키아벨리적인 관계를 써서 강국 오스트리아의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연한 노파심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프랑스가 행여라도 반쯤 해놓은 이 약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애교와 열정과 술책을 동원했다. 직업 중매쟁이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휘하 외교관들의 끈질긴 인내심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황녀의 장점들만을 파리에 알리고 사신들에게는 온갖 의뢰와 선물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들이 베르사유에서 확실한 결혼 신청을 받아오도록 어머니로서보다는 여제로서 자식의 행복보다는 가세의 확장을 더 생각했다. 왕세자가 아무런 재능도 없고 지능이 낮고 외모가 추할 뿐더러 거지없이 둔감하다는 경고를 담은 전가를 사신들이 보내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비만 된다면 굳이 행복해질 필요가 있겠는가? 마리아 테레지아가 협정과 편지로 조급하게 재촉하면 할수록 노회한 국왕 루이 15세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3년 동안 황녀의 초상과 소식을 보내면서 원칙적으로 결혼 계획에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구제할 청혼을 발설하지는 않았다.
자신을 묶어두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요한 국사의 담보, 11살이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사이 12살, 13살이 되어감에 따라 화사하게 자라나 우아하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으로 형제, 자매, 친구들과 어울려 쇤부른 궁의 정원과 방에서 쾌활하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공부나 책, 교양 따위와는 아예 담을 쌓았다. 천성적인 애교와 쾌활한 말갈량의 기질로 교육 담당 가정교사와 성직자들을 능수능란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공부 시간을 멋대로 빼먹었다. 국사에 분주한 탓에 아이들의 생활에는 조금도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느 날 장래의 프랑스 왕비가 될 마리 앙투아네트가 13살이 되도록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를 뿐더러 역사와 일반 교양에서도 수박, 그달기 정도의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음악 방면 역시 클루크 못지않은 선생이, 클루크는 작곡가입니다. 클루크 못지않은 선생이 피아노 교습을 했는데도 신통치가 않았다.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까지 하지 못한 교육을 다시 해야 했다. 놀며 세월을 보낸 게으른 마리 앙투아네트를 교양 있는 숙녀로 만들어 놓아야만 했다. 장래의 프랑스 왕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춤추고 훌륭한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황급히 위대한 무도의 대가 노베르와 빈에 와 있는 프랑스 극단의 배우 2명을 고용하여 한 명은 발음을, 한 명은 노래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프랑스 사신이 이 사실을 부르봉과 궁정에 보고하자 곧 베르사유로부터 분노의 신호가 왔다. 프랑스 왕비가 될 여자가 희극 배우 나부랭이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급히 새로운 외교 협상이 개시되었다. 왕세자의 신부로 청구받은 사람의 교육을 베르사유에서는 이미 자신의 관심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습이 오간 끝에 오를레앙 주교의 추천으로 베르몽이라는 수도 원장을 가정교사로 빈에 파견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 13살짜리 황녀에 대해서 믿을 만한 보고를 했다. 그는 이 아이가 매력적이고 호감이 간다고 느꼈다. 황홀한 용모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잘하면 훌륭한 공주님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갖추시겠다리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성격과 성량도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수도 원장은 학생의 실제 지식과 향학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표현했다. 사실 놀기만 하면서 자랐고 산만하고 제멋대로이고 말괄량이인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해는 빨랐지만 어떤 대상에 진지하게 골몰하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지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능은 12살이 되도록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경솔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6주일 동안 저는 문예의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했으나 대상을 보다 깊이 꿰뚫어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능은 높은데도 생각하려고 들지 않고 근본적인 대화는 지루해하며 근성으로 지나치려고 드는 태도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모든 정치인들은 거의 같은 말로 개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아무것도 진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상의 모든 위험이 13살 소녀에게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궁정은 소실천하가 된 이래 여인의 내적인 충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태를 더 높이 평가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로 말하자면 예쁘고 어디에 내놓아도 성색이 없으며 품위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그리하여 1769년에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루이 15세의 편지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왔다. 국왕은 장중하게 장래의 루이 16세인 자기 손자를 대신하여 어린 황녀에게 구원을 한 다음 결혼 날짜를 다음에 부활절로 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기쁨에 넘쳐 찬성했다. 슬프게 체념하고 있던 여인에게 근심으로 마음 졸이던 몇 해가 지나자 다시 한번 환한 순간이 찾아든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제국의 평화와 유럽의 평화가 보장된 것만 같았다. 전령과 급사를 보내 모든 궁정에다가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영원히 피로 맺어진 친척이 되었음을 알렸다. 다시 한번 합스부르크가의 가훈이 확인된 것이었다. 제3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래도 다행스러운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혼인하라.
외교관들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루이 15세와 마리아 테레지아를 화해시킨다는 약정으로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를 설득시키는 일은 이 거국적인 축제를 거행할 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궁정과 가문의 서로 다른 의식을 통일시켜야 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양측의 수석 국내 대신과 기타 질서광들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혼식 추경의 원안을 조목조목 작성하는 데만도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따지는 복잡한 예절에 비하면 번개 같은 1년이요. 12개월밖에 안 되는 1년에 불과했다. 프랑스의 왕위 계승자가 오스트리아의 황녀와 결혼한다. 이 얼마나 세계적인 의전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은 또 얼마나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인가. 수백 년 묵은 서류를 연구해야 했다. 피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실수는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베르사유와 쉔브룬 궁에서 관습의 신성한 수호자들이 밤낮으로 협상을 했고 제안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들고 급사들은 마치 화살처럼 양쪽을 오갔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고상한 기회에 서열을 뽐내리는 유럽 명문가들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의 허영심에 손상을 입게 된다면 정말 어떤 재앙이. 폴란드 남부 술레지엔 영유권을 둘러싼 프리드리 대왕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7년 전쟁보다 더 고약한 재앙이 발생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라인강 동서 양쪽에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한 무수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예컨대 결혼약정서에 오스트리아 여자의 이름을 먼저 쓸 것인가, 누가 먼저 서명할 것인가, 무슨 예물을 주고받을 것인가, 지참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 누가 신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누가 신부를 맞을 것인가, 궁신, 여관, 무관, 건의기병, 상하궁인, 이발사, 고백신부, 의사, 서기, 궁정비서관, 세탁부 등은 몇 명이나 있어야 국경까지 가는 오스트리아 황녀의 결혼 행렬의 제격이겠는가. 그리고 국경에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이 프랑스 왕이 계승자의 신부를 모셔오는 행렬은 몇 명의 인원이어야 할 것인가 따위의 문제는 가히 박사학위 논문의 난해한 문제들에 필적했다. 그러나 가발선 양쪽의 점잖은 고관들은 오랫동안 기본 문제의 기본 골격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궁신들과 그 부인들은 벌써 결혼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든 맞아오는 것이든 그 영광을 허락받기 위해서 마치 거기에 나군의 열쇠라도 달린 듯이 서로 경쟁을 했다. 모두 캐캐묵은 고문서까지 들추어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으므로 의정관들은 게일리 선을 젓는 노예들처럼 노력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누구에게 궁정 출입을 허가하느냐 하는 거지없이 중요한 문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다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진절이 나는 의전 문제를 끝맺기 위해서 알자스 귀족의 소개 같은 것 따위는 프로그램에서 빼기로 했다. 만일 국왕이 명령을 내려 결혼일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예식 집행위원들은 지금까지도 결혼식의 정통적인 형식에 관해서 합의하지 못했을 것이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어쩌면 프랑스 혁명까지도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고 오스트리아고 간에 절약이 절실히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의 호사와 사치는 극에 달했다. 합스부르크가는 부르봉가에 뒤지지 않으려 했고 부르봉가는 부르봉가대로 합스부르크가에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비인에서는 프랑스 사절단을 위한 궁이 손님 1만 5천 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드러나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매우 급하게 정축을 서두른 반면 베르사유에서는 같은 시각에 결혼 축하연만을 위한 오페라홀을 준비했다. 왕실을 드나드는 상인들, 왕실 재단사, 보석상, 의장마차 제조공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좋은 시세를 만났다. 황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루이 15세는 파리의 궁정 가구상 프랑시행에게 전례 없이 사치스러운 마차를 2대 주문했다. 값비싼 목재에 반짝이는 유리, 내부는 벨벳으로 씌우고 외부는 아낌없이 그림들로 장식하고 지붕은 온통 관으로 덮었다. 이렇게 호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살짝 당기기만 해도 날개라도 단 듯이 탄력 있게 굴러가는 그런 마차였다. 왕세자와 궁신들을 위해서는 새 예복을 지어 값비싼 보석을 박았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다이아몬드 대피트가 루이 15세의 혼례용 예모를 장식했다. 한편 마리아 테레지아도 똑같이 사치스럽게 딸의 혼수를 장만했다.
마린에서 특별히 짠 매우 섬세한 리넨, 실크, 보석으로 장식한 레이스 등이었다. 마침내 사신 뒤로프가 구원자의 자격으로 비인에 도착했다. 이는 구경이라면 만사를 제쳐놓은 비인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육두 의장마차가 48대, 그 가운데 요술작품 같은 유리마차 2대가 온갖 꽃으로 장식된 길을 지나 천천히 위험있게 궁성을 향해 갔다. 구원자를 수행하는 경호원과 마부 117명의 새 제복에만 해도 금화 17만 7천 두카텐, 옛 유럽 금화입니다. 10만 7천 두카텐이 들었다. 경비는 모두 35만 두카텐 이상이 들었다. 이 시각부터 축제가 잇따라 열렸다. 공식적인 구원의식, 마리 앙투아네트가 복음서를 앞에 놓고 오스트리아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중한 의식, 십자가상과 타오르는 촛불, 궁정과 대학의 축하 인사, 군대의 프레이드, 3,000명이나 수용한 막루에서의 영접과 무도회, 리텐슈타인 궁에서 열린 1,500명을 위한 답례 영접과 만찬, 그리고 끝으로 4월 19일에 아우구스트 교회에서 대리꾼에 의한 혼인 체결식이 열렸다. 여기서는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가 왕세자를 대리했다. 그리고서도 또 정성어린 가족 만찬이 있었고 21일에는 장중한 이별,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경외심에 가득 찬 도열을 지나 프랑스 국왕이 보낸 의장마차를 타고 오스트리아의 황녀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기의 운명을 향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과의 이별이 참으로 마음 아팠다. 합스부르크가의 가세를 넓히기 위해서 노시아가 지친 여인은 여러 해 동안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그녀 자신이 자식에게 정해준 운명이 비극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편지나 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비극적인 여황제가 지켜온 왕조와는 사실 오래전부터 무거운 짐일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그녀는 프로이센과 터키, 동방과 서방에 대해서 결혼으로 맺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위적인 이 제국을 하나의 통일체라고 무한히 애쓰며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보장되는 바로 이 순간 용기가 꺾이는 것이었다. 온 힘과 열정을 다 바쳐온 자기의 제국이 후대에 이르면 붕괴되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기묘한 예감이 이 존경할 만한 여인을 괴롭혔다. 그 예언자 같은 투시력을 가진 이 여자는 우연히 얽힌 여러 민족의 혼합체인 이 제국이 얼마나 허술하게 결합된 채 지탱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중해야만, 얼마나 영리한 수동적 태도를 취해야만 이 제국의 존속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근심하며 불안하게 시작한 일을 누가 계승해 나갈 것인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실망이 그녀에게 카산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예언자입니다.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해서 예언하는 힘을 잃고 트로이 함락 후에 살해된 예언자입니다. 그녀에게 카산드라의 정신을 일깨웠다.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본성 가운데 가장 고유한 힘인 끈질긴 인내, 서서히 확실하게 계획하고 관철하는 의지, 포기할 줄 알고 현명하게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없었다. 그 대신 로트링겐가 출신인 부친 프란츠 슈테반의 뜨겁고 불안한 피가 그들의 몸속에서 끓고 있음이 확실했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따위는 언제라도 파괴할 듯한 태세였다. 진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며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소인들이었다. 아들이며 공동 통치자인 요제프 2세만 하더라도 왕세자 특유의 성급함에 사로잡혀 그녀가 평생 적의를 품고 경멸해온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에게 아침을 하며 달라붙고, 게다가 경건한 구교도인 그녀가 반크리스트적이라고 적대했던 볼테르와도 희희낙낙 놀아나고 있었다. 왕관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던 황녀 마리아 아말리나 역시 파르마로 시집을 가자 곧 그 경박함으로 온 유럽을 놀라게 하는 터였다. 2달도 지나지 않아 재정을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흔들어 놓고 정부들과 정신없이 즐기고 있었다. 나폴리에 있는 다른 딸도 그리 명예롭지 못한 짓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러 딸 중 그 누구도 진지함이나 윤리적인 엄격함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여자가 모든 사생활, 기쁨, 가벼운 향락을 희생하면서 이루려 했던, 의무에 충실하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역사적인 과업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키는 대로 하자면 수도원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덤벙거리는 아들이 경솔하게도 그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머지않아 파괴하고 말리라는 확실한 예감 때문에 이 노령의 여전사는 벌써부터 들고 있기가 피곤한 왕호를 다시 한번 굳게 쥐었다. 사람의 성격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닌 이 여인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막내둥이라고 해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막내딸의 장점들, 성품이 아주 여리고 인정이 많고 활달하고 명민하고 꾸밈이 없고 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위험들, 미숙, 경박, 무의도식, 산만함 같은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자식에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잘 흥분하는 말괄량이를 왕비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프랑스로 떠나기 전 2달 동안 자기 방에서 채웠다. 높은 지위에 대비하게 하려고 딸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마리아첼까지 순례도 다녀왔다. 그 사이 이별의 순간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럴수록 여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어두운 예감이 그녀를 심란하게 했다. 다가오는 재앙의 예감이. 그녀는 이 어두운 힘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상시한 행동 지침서를 주었다. 이 부주의한 아이에게서 매달 그 지침서를 꼼꼼하게 통독하겠다는 맹세까지 받았다. 그리고 공식적인 서신 외에도 루이 15세에게 따로 개인적인 편지를 띄워 이 14살 소녀가 어린아이처럼 진지하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봐달라며 노숙한 여인으로서 노숙한 남자에게 간절히 당부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여자는 그 각서에 적었던 조언을 구하라는 글귀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사랑하는 딸아, 매월 21일에는 행동 지침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소원을 생각하여 꼭 지키도록 하여라. 부탁이다. 너에게서 걱정되는 점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기도와 독서를 게을리하고 경망하고 태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과 싸우거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너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온 세상이 딸의 승리를 환호하는 동안 이 늙은 여인은 교회에 가서 그녀 혼자만이 예감하는 재앙을 막아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거대한 기마행렬, 역참에서마다 바꿔 타야 할 말이 340필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거대한 기마행렬이 무수했던 축제와 영접을 뒤로하고 천천히 북부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을 지나 국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켈과 스트라부스르 사이에 있는 라인강 줄기의 한 섬에서는 목수들과 실내 장식공들이 희귀한 집을 짓느라고 망치질에 여념이 없었다. 이 섬에 베르사유와 쇤브룬의 수석 국내 대신들이 최고의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 경위는 신부를 인도하는 장엄한 의식이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프랑스 영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끝없이 논의하던 끝에 그들 중에서 재치 있는 한 사람이 마치 솔로몬 대왕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곧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를 흐르는 라인강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조그만 모래섬 하나에다가 이 화려한 인도식을 위해서 목조 가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이 집은 중립성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직 황녀 신분으로 발을 디딜 부속실 2개는 동편 라인강 쪽에, 의식이 끝난 뒤 프랑스 왕세자비가 되어 발을 디디고 떠날 부속실 2개는 서편 라인강 쪽에, 그리고 그 한가운데다가 황녀가 결정적으로 프랑스 왕위 계승자의 아내로 변신하는 장엄한 인도식이 열릴 커다란 홀을 설계했다. 대주교궁에서 값비싼 장식 융단을 가져다 급히 지은 나무벽을 덮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는 1000개를 빌렸고 부유한 스트라스부르 시민들은 최고급의 멋진 가구들을 내놓았다. 이런 고상하고 호사스러운 성역에 평민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나 언어와 몇 잎은 파수꾼을 친절하게 만들 수 있었다. 파리 앙투아네트가 도착하기 며칠 전 젊은 독일 대학생 몇 명이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반쯤 지어진 이 집 속으로 살그머니 숨어들었다. 그런데 그중 유별나게 키가 크고 거침없는 열정적인 눈길과 남자다운 이마 위에 천재의 빛이 번쩍이는 한 학생이 라파엘을 모방하여 만든 고블랭 천을 혼이 나간 듯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스트라스부르 대사원에서
꼬딕 정신의 계시를 보고 온 이 젊은이에게 고블랭 천에 대해서도 고전 예술을 이해하듯이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고 싶은 질풍 같은 욕구가 일어났다. 그는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열린 이 이탈리아 대가의 미의 세계를 은변히 그보다 못한 친구들에게 열광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언짢은 기색이 돌더니 방금까지 불타오르던 눈길 속에 굵고 짙은 눈썹 위에 노기가 어렸다. 이 벽장식 융단에 그려진 그림이 결혼 축제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전설, 불행한 혼인의 전형, 이아손과 메데이아와 크레우사의 이야기. 이것은 황금 약물을 찾아 떠났다는 아르고선에 얽힌 그리스 전설 중의 복수극입니다. 이아손은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약물을 얻었으나 후에 메데이아와 아이들을 버리고 크레우스에게로 가자 메데이아가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크레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하고 이 천재적인 젊은이는 둘러선 친구들이 놀라우면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경솔을 할 수가. 젖발을 들여놓는 젊은 왕비님께서 저 옛날의 이 끔찍스러운 혼례의 복수극을 보게 하다니 프랑스 건축가, 장식가, 실내 장식가 중 이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그림이라는 것이 감각과 감정을 이용한다는 것을, 인상을 주고 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는 아름답고 생기발랄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신부를 맞으러 흉측한 괴물을 국경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친구들은 간신히 진정시켜 끌어내다시피 하여 이 정열적인 학생 괴테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곧 혼례 행렬이 큰 물결을 이룬 호화찬란한 행렬이 밀려와 꾸며놓은 이 공간은 명랑한 이야기, 즐거운 생각으로 흥건해졌다. 불과 얼마 전에 한 시인의 예언자다운 눈이 이 오색찬란한 능직물에서 이미 비운의 암울한 실마리를 보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인도는 모든 오스트리아 사람과의 이별이며 또 그녀와 오스트리아 황실을 연결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과의 이별이어야 했다. 이 점을 위해서도 의정관들은 특이한 상징을 생각해냈다. 곧 고국의 수행인들은 아무도 국경선 너머로 그녀와 함께 가서는 안 될 뿐더러 심지어는 고향에서 만든 실 한 오락이, 구두 한 켤레, 양말 한 짝, 셔츠 한 장, 리본 한 개라도 지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법의 명령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세자비가 되는 순간부터는 오직 프랑스산 옷감만이 그녀를 감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쪽 부속실에서 이 14살의 소녀는 오스트리아 수행원들 앞에서 살갗 한 꺼풀만 남기고 모조리 벗어놓아야만 했다. 아직은 연약한 소녀의 육체가 한순간 어두운 방에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산 실크로 만든 셔츠와 파리산 패티코트를 입히고 리옹산 양말, 궁정 제화공의 구두를 신기고 레이스로 휘감았다. 아무것도 애착이 가는 기념품 한 개라도 지녀서는 안 되었다. 반지 한 개, 십자가 한 개조차도. 머리핀 한 개나 늘 매던 리본 하나를 지니고 간다고 해서 예법의 세계가 무너지기야 했을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익숙하게 본 얼굴들은 주위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요란한 허식의 소용돌이에 놀란 이 조그만 소녀가 이렇게도 돌연히 객지로 쫓겨났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어린아이다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곧 침착성을 잃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정략 결혼에서 흥분이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건너 다른 방에는 벌써 프랑스 시종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젖은 눈으로 급에 질려 새로운 수행원들을 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신부 들러리 슈타렌베르그 백작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발걸음을 떼어놓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시종들의 수행을 받으며 아직 2분 동안만은 오스트리아인으로서 부르봉가의 파견 사절들이 그지없이 호화찬란하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인도실로 들어갔다. 루이 15세의 구원 대리인이 장중한 인사말을 했고 의정서가 난독되었고 그리고는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거창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의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뉴에트처럼 미리 계산되고 시음해서 익힌 것이었다.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는 상징적으로 국경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 뒤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서 있었다.
먼저 오스트리아의 신부 들러리 슈타렌베르그 백작이 잡고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손을 놓자 프랑스인 신부 들러리가 그 손을 잡아 장중한 걸음으로 천천히 탁자 옆을 돌아 떨고 있는 소녀를 이끌어갔다. 이 정확한 몇 분 동안에 프랑스 시종들이 장래의 왕비를 맞이하려고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박자로 오스트리아 수행원들은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뒷걸음질하여 물러갔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새로운 프랑스 시종들 앞 한가운데 선 바로 그 순간에 오스트리아 시종들은 벌써 방을 나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훌륭하게 그리고 무시무시하도록 성대하게 이 예법의 비인은 이루어졌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위축된 작은 소녀가 이 차가운 엄숙함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말았다. 앞으로 그녀의 말 상대가 될 더 노아유 백작 부인의 헌신적인 궁중식 인사에 침착하게 답례하는 대신 도움을 구하듯이 흐느끼며 그녀의 두 팔 안에 몸을 던지고 만 것이다. 양쪽의 위대하신 철학자님들께서 모두 가르치기를 잊었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버림받은 느낌의 제스처였다. 그러나 감정이란 것은 궁중법도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법. 밖에는 이미 유리마차가 대기해 있었고 스트라스부르 대사원에서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예포가 터지고 있었다. 요란한 환호성에 휩싸여 황녀 마리 앙뚜아네트는 근심 없었던 유년의 물가를 영원히 떠났다. 이제 여자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입성은 축제 분위기를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프랑스 백성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축제였다. 수십 년 동안 스트라스부르 시는 왕비 후보를 보지 못했을 뿐더러 어린 소녀와도 같은 이토록 매력적인 왕비를 맞은 일은 처음인 것 같았다. 잿빛을 띤 금발의 날씬한 몸매, 이 소녀는 유리마차의 생기발랄한 푸른 눈으로 멋진 알자스 민속 의상을 입고 시골에서 도시에서 쏟아져 나와 이 호사스러운 행리를 둘러싸고 환호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을 내다보며 웃고 또 웃었다. 마차 앞에서는 흰옷을 입을 어린이들 수백 명이 꽃잎을 뿌리며 걸어갔다. 개선문이 세워지고 성문이 꽃으로 장식되고 도시 광장의 분수대에서는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소라는 손은 모두 잡아 꼬챙이에 꿰어굽고 거대한 광주리에 담긴 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어둠이 내리자 집집마다 불을 밝혔고 춤추는 듯한 불줄기가 불거스레한 레이스 세공품같이 대사원의 탑 위로 활활 타올라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성당은 투명하게 자결하고 있었다. 라인강 위에는 빛나는 제등으로 치장한 크고 작은 무수한 배들이 다채로운 횃불을 밝힌 채 미끄러지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오색 영롱한 나무들이 빛을 반사했다. 섬에는 화려한 꽃불이 신화적 형상과 같은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성명의 이니시얼을 불꽃으로 엮은 글자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활활 타올랐다.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의 무리는 밤늦게까지 강둑과 길을 따라 걸었다. 어디에서나 음악 소리가 흥청거리고 가는 곳마다 처녀 총각들이 어울려 즐겁게 춤을 추었다. 이 금발의 처녀와 더불어 오스트리아로부터 행복의 절정이 도래한 것이다. 분노에 끓었던 프랑스 백성은 다시 한번 밝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이 장대한 그림에도 조그만 균열이 감추어져 있었다. 영접실에 있었던 고블랭 천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운명은 재앙의 징후로 상징적으로 짜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리 앙투아네트가 출발하기 전 미사를 드리려고 할 때 성당 정면에서 그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대주교가 아니라 대주교 조카인 보좌 신부였다. 넘실거리는 보랏빛 성복에 쌓여 어딘가 여성스러워 보이는 이 세속적인 신부가 한 은근하고 장중한 인사말은 학술인이 그를 택하여 행렬을 영접하게 한 것은 괜한 짓이 아니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장중한 인사말은 다음의 공손한 문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왕 세자비 마마께서는 온 유럽이 경탄하고 후세에도 존경받으실 여황제를 그대로 닮으셨습니다. 모후 마리아 테레지아의 혼이 이제 부르본과의 혼과 결합된 셈입니다. 인사가 끝난 후 푸르게 빛나는 사원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경외심에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신부는 젊은 황녀를 제단으로 인도하여 반지를 낀 섬세한 여인과도 같은 손으로 성체 현시대를 들어 올렸다. 프랑스에서 그녀에게 제일 먼저 환영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루이 로왕이었다. 후에 희비극이 얽힌 목걸이 사건의 주인공이며 그녀의 가장 위험한 적, 가장 숙명적인 적이 될 것이다.
지금 축복을 내리며 그녀의 머리 위에서 맴도는 손은 나중에 그녀의 왕관과 명예를 오역의 구렁텅이 속으로 던지는 바로 그 손이다. 스트라스부르, 반쯤은 오스트리아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알자스 지방의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프랑스 국왕이 기다리는데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허물이 될 것이었다. 물결처럼 환하는 군중을 뚫고 개선문과 꽃으로 장식된 성문들을 지나 마침내 신부의 행렬은 첫 목적지인 콩피에뉴 숲을 향했다. 그곳에는 왕실 가족이 타고 온 마차들이 거대한 성을 이룬 채 새 식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 조신들과 시녀들, 장교, 근위병, 북잡이, 나팔수, 취주 악대들이 모두 번쩍거리는 새 옷을 입고 위계도 다양하게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5월의 젊은 빛을 받아 숲은 아물거리는 색채의 유희로 환하게 빛났다. 방파레가 홀려 행렬의 도착을 알리자 루이 15세가 손자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장 마차에서 내렸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많은 사람들을 경탄시킨 바 있는 특유의 가벼운 걸음걸이로 장래의 시할아버지 앞에서 더없이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설명이 있습니다. 무도의 대가 노벨의 제자였던 것이 허사가 아니었다. 무릎을 굽혀 인사를 드렸다. 싱싱한 처녀의 삶맛에 대해서 훌륭한 일가견을 가졌을 뿐더러 우아한 기품에 매우 민감한 국왕은 흡족해 하며 이 젊고 식욕을 돋우는 금발의 귀여운 소녀를 정이 철철 넘치게 몸을 굽혀 일으켜 세우고는 양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장래의 남편을 소개했다. 그 사람은 178cm의 키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졸음이 가득 찬 근시의 눈을 들어 덤덤하게 예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신부의 뺨에 키스했을 뿐이었다. 의장마차 안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즉 루이 15세와 장래의 루이 16세 사이에 앉았다. 노 신사가 오히려 신랑의 역할을 하는 듯이 보였다. 흥분하여 찌꺼리고 심지어는 약간 치근거리기까지 했다. 장래의 남편은 지루해하며 입을 봉하고 구석으로 몸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약혼한 그리고 이미 대리로 혼인을 한 사이인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으로 자러 갈 때 이 우울한 연인은 황홀한 소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일기에는 이 중대한 날을 무미건조하게 단 한 줄로 요약해서 왕세자비와 만나다 라고만 적어 놓았다. 36년 뒤에는 바로 이 콩피에뉴 숲에서 프랑스의 또 다른 통치자 나폴레옹이 또 다른 오스트리아 황녀 마리 루이즈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된다. 마리 루이즈는 앙투아네트처럼 예쁘지도 생기 발랄하지도 않은 둥글둥글하고 지루하게 생긴 온순한 여자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적극적인 이 구원자는 그에게 결정된 신부에게 홀딱 빠져 즉시 맹렬하게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에만 해도 그는 대주교에게 비인에서의 결혼식이 남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묻기는 했지만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내려 다음날 아침에는 벌써 두 사람이 이부자리 속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콩피에뉴 숲에서 만난 것은 구혼자도 남편도 아닌 다만 정략에 희생된 신랑일 뿐이었다. 두 번째 결혼식. 그들의 본 결혼식은 5월 16일 베르사유의 루이 14세 교회당에서 열렸다. 독실한 가톨릭 왕실의 거국적 예식은 평민들이 참여하여 구경꾼이 되거나 문 앞에서 도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에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족적이며 너무나도 고상하고 절대적인 의식이었다. 귀족의 혈통, 적어도 가짓수가 100개는 넘는 계보, 그 계보만이 이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는 모자이크 창 뒤의 환한 봄볕을 받아 수놓은 금란, 번쩍이는 비단, 선택된 몇몇 가문이 펼치는 상상할 수 없는 호사스러움이 옛 세계의 마지막 등대처럼 다시 한번 환하게 빛을 내뿜었다. 랭스의 대주교가 혼례를 주관했다. 그가 금화 13개와 결혼 반지에 축복을 내리자 왕세자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금화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오르간 소리와 더불어 미사가 시작되었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은으로 된 천개가 한 쌍의 어린 머리 위에 받쳐졌다. 그 다음에 비로소 국왕과 모든 혈족이 조심스럽게 서열에 따라 결혼 약정서에 서명했다. 약정서는 엄청나게 길고 여러 겹으로 접힌 것이었다.
지금도 퇴색한 고문서에서 15살짜리 어린아이의 손에 힘들게 삐뚤삐뚤 끄적거려 마리 앙투아네트 조제파 잔이라고 미숙하게 쓴 네 단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커다란 잉크 얼룩이 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리는 것이다. 서명한 모든 이름 중 유독 그녀의 이름 옆에만 펜이 말을 듣지 않았는지 잉크가 튄 것이다. 의식이 끝나자 일반 백성들에게도 황실의 축제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물이 파리 시민의 반 정도가 베르사유 정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오늘날 시민들에게 인공분수와 폭포, 그늘진 통로와 풀밭을 보여주는 바로 그 베르사유 정원이었다.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는 밤 불꽃놀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궁정에서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가장 성대한 불꽃놀이가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꽃놀이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 오후가 되자 불운을 예고하듯 캄캄하게 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무시무시한 소나기가 퍼부었다. 군중들은 거센 동요를 일으키더니 구경거리를 빼앗긴 채 파리 시내로 되몰려갔다. 수만 명이 폭풍에 쫓겨 한박 젖어 오한에 떨며 소란스럽게 길을 뛰어 피신하고 공원에서는 비의 나무들이 휘들려 휘는 동안 수천 개의 촛불이 밝혀진 새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의 창문 뒤에서는 어떤 폭풍으로도 어떤 세속적 생활로도 동료시킬 수 없는 모범적인 의식으로 거창한 혼례 만찬이 시작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루이 15세는 위대한 전임자 루이 14세의 사치를 능가하려는 것이었다. 선발된 귀족 손님 6,000명은 몹시 애를 써서 입장권을 쟁취한 사람들이었다.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왕실 가족 22명이 어떻게 포크와 나이프를 입으로 가져가는가를 회랑에서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 것이다. 이 대단한 구경거리의 장엄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6,000명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만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는 데니스 복도에서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8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뿐이었다. 전 왕실 가족들이 프랑스 건의병들의 인사를 받으며 몸을 굽힌 귀족들의 도열 앞을 통과함으로써 공식 축제는 끝났다. 왕가의 신랑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다른 모든 남편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국왕은 오른손에는 왕세자 비를, 왼손에는 왕세자를 잡고 이 어린 부부를 침실로 인도했다. 두 사람 나이를 합쳐도 겨우 30밖에 안 되었다. 예법은 신방에까지 스며들어 왕세자에게는 국왕이 손수 잠옷을 끝내주었다. 왕세자 비에게는 갓 결혼한 여자로서 가장 서열이 높은 부인, 샤르트르 공작 부인이 잠옷을 끝내주었다. 그러나 침상 바로 그곳에는 신랑 신부 이외에 단 한 사람, 랭스의 대주교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는 침상에 축복을 내리고 성수를 뿌렸다. 마침내 조신들이 이 내밀한 공간을 떠나고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으로 단 둘만 남았다. 침대의 청개가 두 사람 위에 나직이 드리워져 살랑거렸다. 보이지 않는 비극을 담은 비단 휘장이었다. 2. 침실의 비밀. 그런데 그 신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어린 새신랑이 초야를 치른 다음날 아침 일기에 리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리엥이라고만 적어 놓았다면 이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뜻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궁정의 의식이나 신방의 침상에 내린 대주교의 축복, 그 어떤 것도 왕세자의 타고난 괴로운 장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혼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몇 년 뒤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무기력한 남편, 무능한 남편을 만난 것이다. 처음에는 16이나 된 젊은이를 이 매력 넘치는 소녀 앞에서 불능으로 만든 것은 단지 부끄러움과 무경험 또는 넛되어서 시체말로 하자면 발육부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들 했다.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혼 생활의 실망을 딛고 넘어서려면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1771년 5월에는 편지를 써서 그 위에다가 기본의 포인트인 애무와 애교를 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지 않기를 원했다. 열의가 지나치면 전체를 해치는 수가 있단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여자는 젊은 신랑의 실로 기묘한 행동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왕세자의 선한 마음은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우아한 아내에게 흠뻑 빠져들어 밤이면 밤마다 빠뜨리지 않고 찾아와 헛된 노력을 계속했으나 마지막의 결정적인 애무에 이르면 어떤 괴상한 마력,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장애가 작용하여 그를 제지시켜버렸다. 무지한 앙뚜아네트는 단지 익숙지 못한 탓이며 어린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능에 관해서 나란에 떠도는 고약한 소문을 직접 단호하게 부정하기까지 했다.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궁중 전이 밤 서비텐을 불러 왕세자의 기이한 불감증에 관해서 상의했다. 의사는 속수무책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도 매혹적인 젊은 처녀가 왕세자의 몸을 뜨겁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치료약인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파리로 연거푸 편지를 보냈다. 마침내 이 방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숙달된 루이 15세가 손자를 심하게 질책하고 프랑스 궁중 전의를 데려와 이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관찰하게 했다. 그 결과 왕세자의 성적 무능력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소한 기관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경을 말한답니다. 표피의 소대가 표피를 단단히 눌러 삽입하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키므로 전하의 충동은 사그라진다는 것이다. 그 표피가 지나치게 닫혀 있으므로 성교의 끝이나 머리는 커질 수가 없고 성교에 필요한 만큼 단단해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건 스페인 사절의 비밀 보고에 있는 글이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문간방에서 야유조로 수군거리는 말대로 그가 남자로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과의가 수술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기에 수기를 거듭했다. 경험 있는 여자들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남편이 외과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했다.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소한 그 수술을 받을 결단을 그가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1775년 어머니에게. 그러나 루이 16세 설명입니다. 왕세자는 왕이 되고도 5년이 지나도록 남편 구실을 못한 셈이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대로 어떤 결단을 내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이며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만 하다가 포기하는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태는 2년이나 더 계속되었다. 결국 엄청나게도 7년이나 끌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멸을 사고 온 궁정의 비웃음을 사고 마리아 테레지아를 격분시키고 국왕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 마침내 요제프 황제가 이 용기 없는 매제를 설득하여 수술을 받게 하려고 몸소 파리로 왕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비극적인 사랑의 카이사르는 무사히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정복한 세계는 7년에 걸친 우스꽝스러운 전투로 말미암아 마리 앙투아네트가 여자로서 아내로서 이미 황폐해진 뒤였다. 그녀는 이미 더할 나위 없는 굴욕을 2000날 밤이나 겪었던 것이다. 이 미묘하고 신성한 침실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 왕이 불능이라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두던가, 이 신방의 비극을 슬그머니 지나쳐가던가, 아니면 모성이 누리는 행복의 결핍 정도로 수식하여 막연하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내밀한 속사정들을 털어놓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것일까? 그렇다. 그것은 불가피했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왕이 계승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궁정 사이에서 서서히 싹 더 멀리 세계사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긴장과 의존, 예속과 적의 같은 것은 흉금을 터놓고 그 밑바닥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사적인 여러 정상들이 이어지는데 그 시초가 이 침실에 왕의 침상을 덮은 휘장 뒤에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인 충동과 정치적, 세계사적 결과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이 이 내밀한 희비극에서처럼 확인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마리 앙투아네트 자신조차 자기의 근심과 기대의 본질적 조항, 중요한 문제라고 했던 사건을 덮어둔다면 그런 성적 묘사는 부정직한 선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 16세가 여러 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해나갈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육체관계에 관한 스스럼없는 논의를 일체의 금기로 여겼던 것은
성 문제를 병적이리만큼 신중하게 도덕적으로 다루던 19세기 이야기인 까닭이다. 18세기만 하더라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왕의 결혼생활 수행 능력의 유무나 왕비의 임신 능력 유무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그것은 왕이 계승 서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상이라는 것은 세례반이나 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한 인생의 일부분이었다. 국가 문서 담당 실장이나 서기의 손을 거쳐 끊임없이 오갔던 마리아 테레지아와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편지 내용에도 오스트리아의 여자와 프랑스 왕비가 이 별스러운 결혼 생활의 자세한 속사정과 불행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에게 동침의 비결을 달변으로 이야기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내밀한 결합으로 이끌어 가도록 능숙하게 빈틈없이 이용하라고 여러 가지 여자다운 충고를 했다. 딸은 딸대로 딸마다 있을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편의 불능이 조금 나아진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마침내는 개가를 올려 임신을 알린다. 한 번은 심지어 이피게니아의 작곡가 글루크까지도 전에 사절로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는 내밀한 뉴스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을 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불능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어찌 어머니뿐이었을까? 실제로 시녀들은 물론 여관들, 조신들, 장교들까지도 수군거렸던 것이다. 그리고 시종들이 알게 되고 베르사유 궁의 세탁부들이 알게 되었다. 심지어 식탁에서까지 국왕은 여러 가지 노골적인 농담을 참고 견뎌야만 했다. 그 밖에도 이 부르본과 사람들의 생식 능력은 계승 서열에 연결시켜 볼 때 지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타국의 모든 궁정이 이 문제와 절실한 관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프로이센, 삭소니아 및 사르디니아 사신들의 보고서에는 이 미묘한 사건의 상세한 논의가 기록되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이었던 스페인 사신 아란다 백작은 가능한 정확하게 저 육체관계가 드러내는 결과의 단서를 잡으려고 심지어는 시종들을 매수하여 왕의 침상 시트를 조사시키기까지 했다. 온 유럽 어디에서나 영주와 국왕들은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이 미숙한 동료를 비웃었다. 베르사유에서뿐만 아니라 온 파리와 프랑스에서 국왕의 결함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골목골목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돌려보는 단원서처럼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갔다. 재상 모르파를 임명할 즈음에는 다음과 같은 직구전 풍자가 담긴 노래가 퍼져 온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모르파는 무능했는데 국왕께서는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셨다네. 재상님 알아차리고 가로되 전하께서도 신의 생각으로는 그만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농담으로 들리는 말도 실은 위험하고 숙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불능의 7년은 정신적으로 왕과 왕비의 성격을 굳혔을 뿐더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을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 결혼의 운명이 여기서는 세계의 운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 내밀한 결합을 모르고는 무엇보다도 루이 16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그의 인품은 남성으로서의 허약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의 모든 전형적인 특징들을 임상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정욕을 자유롭게 발산하지 못하는 이 남자는 사생활에서도 공적인 생활에서도 창의력 있는 행동을 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행동할 줄도 의사를 나타낼 줄도 몰랐으며 그것을 관철시킬 줄도 더욱 몰랐다. 남몰래 굴욕을 느끼고 있었던 탓에 서투르고 소심하게 궁정사교, 특히 여자들과의 교제를 기피했다. 그는 바탕이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불운이 궁정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실과 또 내막을 아는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웃음이 그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또 위축시켰다. 더러 완력으로 어떤 권위를 과시하려고, 즉 남자다운 척해 보이려고 애도 썼다. 그럴 때면 언제나 정도가 지나쳐서 조야하고 무뚝뚝하고 난폭해졌다. 그것은 억지로 힘을 쥐어짜내는 제스처를 사용한 것이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거침없고 자연스러우며 자신 있는 태도는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하물며 위험 있는 태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침실에서 남편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개인적인 취미로서 더할 나위 없이 남성적인 사냥과 육체적인 중노동을 즐겼다는 사실은 설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장간을 만들었고 그가 쓰던 선반은 지금도 볼 수 있다. 중노동을 즐겼다는 사실은 임상학적 전형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남자다움을 과시하려는 법이고 남모르게 약점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즐겨 강한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가 몇 시간이고 멧돼지를 쫓아 숲을 달리거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칠 때까지 근육을 쓰는 그때만 오직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의식이 남모르는 약점을 보상했다. 비너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헤파이스토스, 담금질의 신입니다. 헤파이스토스 역할로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대례복을 입고 대신들 가운데 나서는 순간 이 힘은 단지 근육의 힘일 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느끼고 금방 당황하게 된다. 그의 웃는 모습을 보기는 퍽 드물었고 진정으로 행복해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 역시 보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남모르는 무력감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아내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그의 개인적인 취미에는 맞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법석을 뜨는 오락이며 아내의 낭비, 왕비답지 않은 경박함이 그를 노엽게 했다. 정말 남자라면 그럴 때 금방 못마땅한 버릇을 고칠 방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밤마다 어쩔 줄 모르도록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가 우스꽝스러운 무능력자임이 증명되는 아내 앞에서 낮이라고 해서 권위를 세울 수 있었을까? 남성으로서 무력한 탓에 루이 16세는 아내에게 언제까지나 참으로 무기력했다. 굴욕감을 느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독립심을 잃고 실로 예속과 같은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뭐든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는 그녀가 끝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줌으로써 남모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당당하게 그녀의 생활에 간섭하거나 그녀의 공공연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할 의지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의지력이란 결코 육체적 활력의 정신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 비극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모든 권력이 어떻게 부박스러운 한 젊은 여인의 손으로 들어가 경박하게 헛뿌려지는가를 재상들과 여자인 어머니 그리고 온 궁정이 절망적인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일단 결정된 힘의 평행 사변형은 정신적인 상태로 굳어지는 법이다. 루이 16세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해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조차도 프랑스의 국왕인 그는 계속 마리 앙뚜아네트의 뜻을 쫓는 종노릇을 했다. 제때 남편 노릇을 못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루이 16세의 성적인 무능에 못지않게 숙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정신적인 발전이었다. 남녀 양성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듯이 한 가지 장애가 남편과 아내의 성격을 서로 정반대의 판이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 남자의 경우 성적인 폭발력이 장애에 부딪히면 정욕이 억제되고 자신감을 잃지만 여자의 경우는 몸을 바치려는 수동적인 준비 태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면 과도한 흥분이나 정욕의 거침없는 발산, 간헐적인 지나친 생기 발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틀림이 없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천성이 본디 극히 평범하여 여자답고 나긋나긋하고 애를 많이 낳을 타입으로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여자였다. 또한 숙명적으로 정을 잘 느끼고 또 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자였다. 바로 이러한 여자를 비정상적인 결혼, 남자 아닌 남편 곁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결혼 당시 겨우 15살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속상하게 하는 남편의 무능이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녀가 22살까지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별난 부부의 경우 그녀의 신경을 뒤흔들고 위험하리만큼 지나치게 자극한 것은 국가가 정해준 남편이 그녀로 하여금 7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닿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 머물도록 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산을 못하는 젊은 남자가 2000일 동안 밤이면 끊임없이 그녀의 젊은 육체를 달구다가 녹초가 되어 쓰러지곤 했다는 사실이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녀의 성은 이런 불만스럽고 부끄럽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단 한 번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헛되게 흥분되고 또 흥분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숙명적인 생기발랄함, 끝없는 망설임과 불만, 침착하지 못한 쾌락 추구 따위가
바로 남편이 끊임없이 성적으로 흥분시켜 놓고는 만족을 주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신경과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깊은 심층에서 감동과 안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도 정복당하지 못한 아내는 언제까지나 동료와 불안에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유치하도록 쾌활하게 놀며 지낼 정도였으나 점점 병적인 광기를 띠어 온 궁정이 스캔들로 느끼게 되었다. 그것을 막으려고 마리아 테레지아와 모든 친구들이 노력했으나 헛사였다. 왕의 경우 해소되지 않은 남성은 거친 대장간일이나 사냥의 격정, 즉 둔감하고 피로한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대치된 반면 그녀의 경우는 올바른 자리에 놓이지 못한 쓸모없는 감수성이 여자들과의 정감 어린 교우, 젊은 기사들에 대한 교태, 의상 도락으로 돌파구를 찾아 발산되었고 점차 만족하기 어려운 기질로 바뀌어갔다. 밤이면 밤마다 그녀는 신방의 침상, 그녀의 여성의 굴욕을 겪는 비극적인 장소를 피하여 남편 아닌 남편이 벌써 한잠 자며 사냥의 피로를 푸는 동안 새벽 4, 5시가 되도록 가장 무도회에서 오락실에서 혹은 만찬을 들며 수상한 말동무들에게 둘러싸여 빗나간 정념에 몸을 달구며 뛰어다녔다. 자격 없는 남편을 만난 탓에 품위 없는 왕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경박함은 정말 기쁨이 없는 것이었고 단순히 춤추고 즐김으로써 내면의 환멸을 잊으려는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우울의 순간이었다.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것은 친척인 샤르트르 공작 부인이 아이를 사산했을 때 터져나온 그녀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되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산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저 이 파괴적이고 품위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처녀인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적인 진짜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다. 이 여인의 광적인 오락 추구 뒤에 숨은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침내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보인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 갑자기 눈에 띄게 안정되고 또 다른 마리, 제2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탄생한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녀의 생의 후반부에 가면 침착하고 의지력이 굳고 담대한 여인이 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너무나 늦게 온 것이다.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최초의 체험이다. 영혼의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상처라면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몇십 년이라는 세월도 지워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감정의 상처는 결코 완쾌되지 않는 법이다.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여점집 잠긴 문 뒤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사사로운 비극, 사사로운 불행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부부에게는 단순한 결혼 생활의 고통이 사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멀리까지 파급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왕과 왕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인이 주목하는 일그러진 오목거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는 수다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별나게 야유를 즐기는 프랑스 궁정은 동정하는 눈초리로 그 불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떻게 남편의 무능에 대처하는가를 끊임없이 코를 킁킁거리며 정탐했다. 그들은 매력적인 젊은 여인, 자부심에 차있고 교태스러운 여인, 몸 안에서 젊은 피가 끓는 격정적인 여인,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의 베갯머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누구와 더불어 남편을 기만하는가 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 일 없는 문지기 녀석들이 공연히 바빠졌다. 보고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왕비의 명예는 야비한 소문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렸다.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어떤 기사가 한번 나타나기만 해도 할 일 없는 수다쟁이들은 그 기사를 곧 그녀의 정부로 지목해버렸다. 시녀들과 기사들을 대동하고 아침에 산책이라도 하면 즉시 심상치 않은 비밀이 숨어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온 궁정이 끊임없이 왕비의 애정생활에 대해서 골몰했다. 입방아가 그치지 않았고 노래와 비방 걸기, 팸플릿, 그리고 음탕한 시가까지 생겼다. 처음에는 시녀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 이 딱정벌레 같은 시구들을 몰래 주고받았다. 그 다음엔 무례하게 집 밖에서 중얼거려지더니 인쇄가 되어 백성들 속으로 퍼져나갔다.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과격 급진파 언론인들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모든 탈선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발염시범으로 단정하는 데 힘들여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대중이라는 원고는 그녀의 가는 목을 기요틴 아래로 밀어넣기 위해서 호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결혼 생활의 장애에서 비롯된 결과는 당사자의 운명이나 불행을 넘어서서 세계 역사에까지 힘을 미쳤다. 국왕의 군의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바스티유에서가 아니라 이미 베르사유에서부터였다. 왕의 무능에 관한 소식과 왕비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악의에 찬 거짓말이 그토록 빨리, 그토록 널리 베르사유 궁 밖으로 퍼져나가 온 백성들이 알게 된 데는 우연이 아니라 가족 내의 정치적인 내밀스런 배경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었다. 곧 궁 안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환멸스러운 결혼 생활에 개인적인 이해가 얽힌 인물 4-5명이 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었다. 루이 16세의 이 우스꽝스러운 신체적 결함과 외과 의사에 대한 공포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왕위 계승 서열까지 무너지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워할 사람은 바로 국왕의 두 아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다. 루이 16세의 바로 아랫동생 프로방스 백작, 후일의 루이 18세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달성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 후일 루이 18세는 자신이 직접 왕호를 지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제2인자로서 왕관의 그늘 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왕위 계승이 지체된다면 왕좌를 직접 이어받지는 못하더라도 섭정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의 조바심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식도 없었고 남편 노릇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둘째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은 두 형들에 비해서 생식 능력이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불행을 두 사람은 내심 행운으로 여기며 즐기고 있었으며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계승권이 그만큼 더 확실해진다고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7년 만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남편을 돌려 남성답게 만드는 기적을 이루었을 때, 국왕과 왕비의 부부관계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정오, 자제할 수 없던 정오는 폭발했다.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버린 가공할 만한 타격을 준 마리 앙투아네트를 프로방스 백작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얻으려고 했다. 루이 16세가 자식을 얻고 나서부터는 그의 동생과 친척들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혁명은 궁정 안에 훌륭한 조력자를 두고 있었다. 왕자나 영주들의 손은 혁명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었고 최상의 무기를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이 침실의 에피소드는 모든 외적인 사건들보다도 강하게 군의를 안에서부터 분해시켜 붕괴를 가져왔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공연한 이유들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그의 언제나 비밀스러운 운명이며 세상 사는 개인의 내적 갈등의 반영일 뿐이다. 아주 작은 동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전개시키는 것은 위대하고도 기묘한 역사에 가려진 비밀 중 하나이다. 또 이 경우가 한 남자의 잠정적인 성적 장애로 인해서 온 우주가 뒤흔들린 마지막 사건도 아닌 듯하다.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로의 성적 불구, 그를 거기서 구해낸 여인 드라가 마신에 대한 그의 성적 예속, 두 사람의 암살, 카라조르제비치의 즉위, 오스트리아와의 적대, 그리고 세계대전, 이 역시 빈틈없이 이어지는 눈사태의 결과이다. 역사라는 거미집에서 시작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다. 극히 작은 바퀴라도 정교하게 조합된 역사의 장치 속에서는 엄청난 힘을 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대단한 사건이 되었다. 겉으로 봐서는 우성 결혼의 처음 몇 밤의 사건이 그녀의 성격을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습을 바꾸었다. 그러나 아직은 위협적인 아문이 아득히 먼 곳에 모여 있을 뿐이었다. 아직 이 모든 얽히고 설킨 결과들은 15살 소녀의 유치한 감각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미숙한 친구들과 장난기 가득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쾌활하게 뛰노는 작은 가슴, 웃음 짓는 호기심 어린 밝은 눈, 이 소녀는 왕자를 향한 계단, 그 끝에는 기요틴이 기다리는 그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검은 운명으로부터 그녀를 선물받은 남자에게 신은 아무런 신호도
눈짓도 보내주지 않았다. 신은 그로 하여금 아무런 기미도 알아채지 못한 채 천진하게 자기의 길을 가게 했다. 그 동안에도 그의 내면에서는 운명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